안녕하세요. 올해로 72, 안귀혜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잘 보내셨나요? 이맘때가 되면 제 마음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곁을 맴돕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엄마가 더 그리워지는 것은 왜 이럴까요? 너무 어릴 적에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나신 분이라.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드린 기억도 없어서 그런지 사무치게 보고 싶더라고요. 엄마라는 말을 속 시원히 불러본 적도 없이 자랐지만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 뼛속까지 느껴지더군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그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웬걸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제 아들도 40이 넘기고 나니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다 큰 성인이니 알아서 살겠지. 더 이상 간섭도 걱정도 말자고 애써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드는 줄 알았더니 이놈이 나이를 먹을수록 효도는 둘째치고 저에 대해 무관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저를 아예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로서 마지막 사랑에 매를 들었습니다. 직접 때린 건 아니지만 그만큼 혹독하게 시련을 주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보기에는 저는 아무 힘도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산송장처럼 보였겠지만 저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놈 하나 사람 만들려고 제 딴에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게 되었어요.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1년 전 이맘때 그날도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제 눈이 평소보다 훨씬 일찍 떠졌습니다. 자다가 몇 번을 깼는지 모릅니다. 시계를 보고 다시 눈을 감았다가 오늘이구나 싶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버이날 집으로 갈게요. 간단하게 밥이나 같이 먹죠. 준호 아비구나. 아이고 그날 바쁘지 않아? 연락이 없길래 안 오는 줄 알았지. 오면 엄마는 좋지. 시간이 없어도 가야죠. 대신 자고는 못 가요. 준호 학원 끝나고 6시 반쯤 갈게요. 그래, 저녁 먹고 가라.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니? 그럼 엄마가 해줄게. 아니, 없어요. 그냥 시켜 먹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끊을게요.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 전화에 저는 며칠 전부터 들뜬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대로 퉁명한 말투지만 그래도 반갑고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자식이라곤 아들뿐인데 늘 짝사랑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시장에 가서 고기도 사고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도 사놓고 분주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당일은 아침부터 괜히 냉장고 문을 열어 재워둔 갈비찜을 확인하고 닦아놓았던 현관을 또다시 걸레질하고 아들 가족이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을 창틀을 쓸고 닦았습니다. 손주 얼굴 본 지도 지난 설 이후로 오랜만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바쁘다. 아들도 일이 많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못 본 지 제법 되었으니 얼굴 한 번만 봐도 저는 더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먼저 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곁에 있었다면 아마 아들 온다고 같이 들떠서 장도 보고 어떤 반찬을 할까 고민하며 웃었을 겁니다. 저는 20살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어요. 처음 생긴 직장은 양말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40도 못 넘기고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기였고 병원에 입원하고 2달도 못 버티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세상 하직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곁엔 12살 아들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가도 살아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공장에 나가려다 혼자 있을 아들 생각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제 아빠도 없는데 엄마도 죽고 없어질까.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국수집이었습니다. 멸치국수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 제가 자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시장 구석진 자리에 조그맣게 자리 하나 얻어 새벽부터 멸치, 육수 끓이고 손에 물 마를 틈 없이 하루 종일 국수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벌어 겨우겨우 끼니 때우며 키운 게 제 아들놈이었습니다. 가게는 규모는 작아도 그럭저럭 잘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손가락이 말을 잘 안 들어 식당 문을 닫은 지 꽤 됐습니다. 평생 손을 움직여 먹고 살다 보니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심할 때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는 것도 힘들어서 밥상 앞에서 곤란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버이날 아들 가족 온다고 하니 갈비찜, 미역국, 샐러드까지 장만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국수도 먹을까 싶어 멸치 육수도 한 솥 가득 끓여 놓았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긴 해도 제 가족이 온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얼굴 보러 온다.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냄비를 꺼내고 다시 칼을 잡게 되는 게 엄마 마음이지요. 저녁이 되니 현관문 밖에서 할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살 된 손주였습니다. 전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아들과 며느리도 전보다 혈색 좋은 얼굴로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작은 선물이에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신발을 벗자마자 낯익은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자마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포장 비닐에 곱게 쌓인 물건이 눈에 들어왔고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대로 받을까 했지만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 하는 성격 탓에 조용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게 내 선물이니?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네. 왜요, 어머니? 마음에 안 드세요? 포장지 뜯어보세요. 안을 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싫다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 눈에 익어서 그래. 이 봉투랑 포장지 말이야.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포장 비닐을 벗기고 스카프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봐, 이거 내가 작년에 너한테 준 거야. 검은 바탕에 땡땡이 무늬. 내가 직접 사서 포장까지 한 거야. 그걸 다시 포장해서 가져온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포장지도 그렇고 무늬도 그렇고 내가 산 걸 왜 모르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그걸 왜 다시 드려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 요새 기억에 문제 있으신 거 아니에요? 노인성 치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뭐, 치매라니.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드린 걸 작년에 저한테 주신 거라고 하니까 그렇죠. 어머니 이건 심각한 증상이에요. 저랑 병원에 한번 가보실래요? 내가 분명히 준 거라니까. 이거 내가 고르고 산 거라고. 아니, 애가 아주 정신 나간 노인네로 취급하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 걸 도로 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치매라니요. 사람을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 건가요? 다행히 제 목소리를 아들이 듣고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거참, 그만 좀 해요. 엄마, 누가 준 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끄럽다고 소리만 치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미친 노인네 취급하는 며느리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이 받은 선물을 다시 그대로 가져와 건넬 수 있단 말입니까? 며느리는 끝까지 제 말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점점 이상한 사람, 기억이 뒤틀린 노인처럼 몰아가려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스카프 하나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만하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러지 말자. 그리고 너희한테 뭘 받으려고는 게 아니야. 네,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백화점에서 산 게 맞아요. 그래요, 엄마. 젊은 사람 기억이 더 정확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 우기시면 어떡합니까? 준우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혼자만 계시니 인지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래서 사회생활이 중요해요. 죽어도 자기가 사온 거라며 우기던 며느리는 끝내 또 저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아들까지 나서서 저를 늙은 퇴물 취급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히고 허탈했습니다. 사실 스카프를 다시 받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정신 나간 노인네처럼 몰아가는 그 태도, 그 말투, 그 시선이 도무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며느리는 왜 저를 무시하는 걸까요? 처음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던 제 아들이 약사인 며느리를 처음 제 국수집으로 데려왔을 때만 해도 순진하고 조심스러운 구석이 많았습니다. 아들보다 8살이나 어렸고 제 삼촌이 운영하던 약국에서 일하던 며느리는 3살. 물정을 잘 모른다 싶을 만큼 어리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약사 며느리를 보게 생겼다고 시장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직업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주스를 몇 병 사 들고 와서는 저를 도와주겠다던 며느리의 첫인상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의 모습이 잠시 내비친 껍데기였던 걸까요? 결혼한 지 10수년 지나니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를 노망난 노인으로 취급한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밥상머리에 앉았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제 딴에는 나름대로 정성껏 차린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또 저를 자극하더군요. 어머니, 음식이 맛은 있는데 너무 짜요. 준우 아빠 혈압도 안 좋은데 이렇게 짜게 해주시면 곤란하죠. 이 사람 고지혈증 있는 거 아시죠? 내 입에는 하나도 안 짠데. 준우 아범아, 너도 짜니? 아들은 무슨 딴 생각을 하는지 음식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도 없이 밥만 퍼먹었습니다. 맛이 있든 없든 짜든 싱겁든 관심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이 뭘 알아요. 어머니가 주면 그냥 먹는 거죠. 그래도 다음엔 조금 덜 짜게 해주세요, 네. 제가 며느리로서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약사로서 조언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식탁 너머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 어미야, 내가 오늘만 음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은 잘 먹더니 왜 그러니? 오늘따라 유난히 짜요. 이렇게 드시면 어머니도 문제가 돼요. 어머님, 이제 음식은 저희가 사올게요. 준우 아빠가 왜 이렇게 혈압이 높은지 알겠어요. 다 어머님 식단 때문이에요. 어머님도 건강 관리 잘하셔야죠. 며느리의 말은 걱정해주는 척, 배려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단박에 알겠더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시장 음식이랑 집 음식이랑 좀 다르잖아요. 조미료 같은 것도 넣으면 안 돼요. 시장에서 하던 식으로 먹으면 큰일 나요. 몸에 너무 안 좋은 거 아시죠?
시장 음식이 나쁘니? 음식 재료 다 시장에서 사서 하는데 왜 나빠? 그리고 시장 음식이라고 다 조미료에 인공감미료 넣는 거 아니야.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 그렇게 준우 아비 걱정되면 내가 음식 준비해 와라. 내가 차린 걸 평가하지 말고. 응? 어머니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노여워하지 마세요. 하긴 그동안 시장에서 음식을 오래 만들어서 습관처럼 짜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식단은 전문가가 짜고 영양사가 해주는 밥을 드셔야 해요. 영양사. 그건 요양원으로 가라는 거냐? 저번에도 그렇게 말하더니 혼자 있으면 다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거야. 어머니, 제가 언제요?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면 좋다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시고요. 우리가 언제 요양원으로 가래요? 그리고 음식이 짜긴 해요. 그 순간 저는 밥숟가락을 잠시 들고 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며느리는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아들은 그런 말에 동조하듯 저를 점점 예민하고 괴팍한 노인네로 몰아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식탁이 곧장 싸움판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거실 한쪽에서 휴대폰을 보며 놀고 있는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손주가 제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바빠서 못 왔어요. 나 학원 얼마나 많이 다니는 줄 알아요? 할미도 우리 준우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이 순간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너무 사랑스러워 아까 상처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온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준우야, 너 이제 초등학교 가야 하는데 이제 할머니 무릎에서 내려와. 아니 왜 가만히 두지. 오랜만에 봐서 좋아서 그러는 걸. 그게 아니고요. 여기만 오면 준우가 버릇이 없어지더라고요. 할머니 치마폭에만 쌓여서 말투도 예의 없고요. 그런 교육은 너희 집에 가서 시켜라. 잘 놀고 있는 애한테 왜 그래? 아니요, 요새 어리광이 늘어서 안 돼요. 얼른 내려와. 며느리는 막무가내로 아이를 제 무릎에서 떼어냈습니다. 너도 참, 준우 아직 유치원생인데 뭐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니. 준우야 할머니가 용돈 줄게. 사 먹고 싶은 거 먹어.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손주에게 주려고 하자 며느리가 봉투를 낚아채더군요. 요즘 그런 거 교육상 안 좋아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알면 안 돼요. 돈은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결국 봉투는 아이 손에 닿기도 전에 며느리 가방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안 받을 거면 몰라도 자기가 관리할 거면서 그렇게 말해야 했을까요? 아이 앞에서 저를 교육상 잘못된 사람처럼 몰아붙이고 흠집내는 그 태도에 속이 터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할미가 손주에게 용돈 한 번 주려는 걸 그렇게까지 막아야 하는 건지 서글프고도 억울했습니다. 너 오늘 이상하다. 내 행동 하나하나 다 간섭하니? 할머니가 손주한테 돈도 못 주니? 그게 아니라요. 아직 어린데 돈을 주시면 되겠어요? 아까는 다 컸다고 내 무릎에서 내려오라며?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왜 그래?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온 거 아니니? 왜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놔? 내 혈압 올려서 뭐 하려고 그러니? 어머니, 오해세요. 제가 어머니 혈압 관리해 드리려고 하지. 올릴 리가 있겠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천천히 시선을 집 안 이곳저곳으로 돌리던 며느리는 뭔가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가 먹던 초콜릿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며느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했습니다. 준우야, 주워 먹지 마. 할머니 집 먼지 많다고 했잖아.
가서 손 닦고 와. 그러고는 가방 안에서 새 수건을 꺼내 손주에게 건넸습니다. 어머 준우 어미야, 우리 집에도 수건 많아. 그걸 따로 가지고 다니니? 네. 준우 아토피 있잖아요. 저는 삶아서 써요. 나도 집 수건도 삶아서 쓴다. 너무 그러지 마. 그리고 바닥은 종일 쓸고 닦고 한 거야 먼지 없어. 네, 알죠, 어머니. 집이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준우가 예민해서 어머니가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며느리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대놓고 흠을 잡는 건 아니었지만 한마디가 트집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들 가족이 온다기에 며칠 전부터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붓는 것도 참아내며 걸레질했는데 서운한 마음이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기만 했어도 마음이 좀 풀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앉은 아들은 내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두 마디 버럭 소리만 지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저는 괜히 TV 소리를 조금 키웠다 줄였다 하면서 아들의 눈치를 보다 조심스럽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래, 준우 아비야. 오랜만에 보는데 요즘 회사는 어때?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았고 그 대신 며느리가 먼저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이가 피곤해서 그래요. 주말에도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요즘 회사에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말 앞에 제가 건넨 말은 그냥 쓸데없는 잔소리처럼 들리고 말았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제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요? 그날이라도 부모에게 다정하게 굴면 큰일이나 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와 손주가 돌아간 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선물도 태도부터 아들의 무관심까지 죄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일하던 며느리가 종합병원 약국으로 근무처를 옮기고 나더니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웬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계속 생각해 봤는데 어버이날 너희 부부 태도가 그게 뭐니? 아직도 그 이야기예요? 그날 준우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 스카프 내가 작년에 준우 엄마 준 거 맞아. 아무리 그래도 나를 치매 노인으로 취급하면 돼. 그거 진짜 엄마가 준 거예요? 준우 엄마 애 낳고 정신없는 거 알잖아요. 비싼 거면 엄마가 하지 뭐하러 선물했어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옷장 안에도 스카프가 몇 개나 있는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버이날 내가 밥상을 차려줬으면 고맙다고 먹으면 되지. 말이 왜 그렇게 많아? 게다가 넌 왜 입을 닫고 있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핸드폰만 보고. 엄마는 진짜 너희들한테 실망이야. 엄마, 진짜 혼자 계시더니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나이 드셔서 그런 건가?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요새 너무 집에서 편하게 계셔서 이상한 생각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손님도 아니고 제가 미팅 있어서 전화 끊어요. 제가 또 연락할게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들은 예민해졌다는 소리만 남기고 전화를 서둘러 끊더군요. 자식 있어도 소용없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후로 열이 오르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는데 아들놈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병든 몸보다 더 서러운 건 그렇게 무심한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기대를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마음은 늘 다르게 움직이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알아 누워 있었는데 저를 찾아온 건 자식이 아니라
지인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들 내외는 제가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혼자 지내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지만 저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꽤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몸담은 삶의 터전 속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던 거죠. 저는 3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시장 상인들과 함께 봉사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중심이 되는 리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양로원이나 보육원,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모시고 국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부터 시작했지요. 그렇게 시작된 봉사는 벌써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식사 봉사에 그치지 않고 이발 미용 봉사, 옷 수선, 심지어 한의원과 연계한 진료, 봉사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단지 참여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현장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 일을 잘 도와주시는 총무를 맡은 박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안 회장님, 아프셔서 어떡해요? 아드님이나 며느님은 안 오셨어요? 저희들 사는 게 바쁜지 연락도 없어요. 자식 키워도 소용이 없네요. 없어. 요새 애들이 다 그래요. 며느리가 일 사면 뭐 하고, 약 사면 뭐 해요. 와서 물 한 잔, 밥 한 그릇 챙겨주는 것도 없는데요. 우리 집 딸이고 며느리고 다 필요할 때만 연락해요. 제가 아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동안은 봉사를 그렇게 해도 자식 이야기 꺼내는 걸 다들 조심스러워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속에 담아뒀던 말들이 하나씩 흘러나왔습니다. 제 옆에 앉은 얼마 전 아들을 장가보낸 미용사도 조용히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잘 살라고 키웠는데 이제는 제가 귀찮은가 봐요. 전화 한 통,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게요. 우리 며느리도 택배로 죽 몇 번 보내고는 제 할 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키워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그런 말들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으면서도 어쩐지 더 쓸쓸했습니다. 이렇게나 많더군요. 자식이 있는 노인이 오히려 더 외로운 세상이 돼버렸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일로 제가 화가 났던 건 아닙니다. 그 후에 이보다 더 기막힌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 내외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저에게 부산 여행을 제안하더군요. 어머니, 저예요. 어버이날도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번 어머니 생신에는 가까운 데로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여행,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전화 한 통도 없더니만. 저희가 너무 바빠서요. 연락도 못 드렸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바람 쐬러요. 부산 어떠세요? 해운대 쪽 콘도 티켓이 하나 생겼거든요. 여행 가면 나야 좋지. 근데 진짜 괜찮은 거야? 그럼요. 어머니 콘도도 넓고 깨끗하대요. 요즘 좀 기운도 없으시다 했잖아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쉬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가보자. 안 그래도 요즘 갑갑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니 고맙구나. 어버이날 보여준 그 행태는 여전히 괘씸했지만 막상 여행을 간다니 마음이 붕붕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밉기만 하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걸까 싶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대감에 괜스레 웃음도 났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굽실굽실 다가와 상냥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굳게 닫혔던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역시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그깟 여행 한번 제안했다고 이렇게 기분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운대 근처 콘도에 짐을 풀고 오랜만에 바닷바람을 쐬니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 들더군요. 파란 하늘과 출렁이는 바다를 보며 속이 조금은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짐을 막 정리하던 참에 며느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 근처에서 모임이 하나 있어서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거들어 말했습니다. 네, 여기도 거래처가 있어서요. 얼굴만 비추고 금방 올게요. 놀러 와서도 일을 해야 해. 괜히 나 때문에 방해되는 건 아니니? 그건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와서 같이 저녁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다녀올게요, 어머니. 하지만 곧 돌아오겠다던 아들 내외는 밤 10시가 넘도록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손주와 단둘이 콘도에서 라면 하나 끓여 끼니를 때우고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다 잠들었습니다. 그 넓은 숙소에 애랑 저만 남겨둔 채 무슨 모임인지 무슨 거래처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나를 데려온 건지, 왜 괜히 마음을 흔들었는지, 그렇게 또 한 번 기대는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밤에도 들어오지 않는 아들 내외에게 불이 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어디니? 준우가 엄마 아빠 찾고 난리가 아니야. 얼른 오너라. 응? 어머니 갈게요. 여기 사람들이 못 가게 막아서요. 금방 가요. 전화만 하면 금방 간다고 했지만 밤이 깊도록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새벽이 되어서야 아들 내외가 술에 취한 모습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미 밤은 너무 늦었고 저도 자리에 누워있던 터라 뭐라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예정대로 손주가 좋아하는 수족관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말 없이 옷을 챙겨 입고 콘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옆에서 짐을 정리하던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일찍 들어오고 싶었는데 병 원장님이 계속 술을 권하셔서요. 그래도 준우랑 잘 계셨죠? 불편한 건 없으셨죠?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그 옆에서 아들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네, 엄마,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졌어요. 됐어. 어쩔 수 없지. 오늘이라도 준우랑 잘 놀아줘라. 나도 나지만 애가 무슨 죄니? 조금만 더 자고요. 너무 피곤하네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와야지. 이거 뭐니 진짜. 이따가 준우 좋아하는 수족관 갔다가 피자도 먹으려고요. 괜찮으시죠? 그래, 어디든 가자. 어제도 나가고 싶다고 준우가 난리가 났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손주 녀석 얼굴을 보니 문득 다음에 또 언제 이런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 꾹 참고 또 참았지요. 수족관을 걷다 보니 무릎에 점점 무리가 왔습니다. 힘에 부쳤지만 손주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저 웃으며 애써 따라다녔습니다. 수족관을 보고 나서는 백화점에 가자고 며느리가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생각해 주는 줄 알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짐 좀 지켜주세요. 준우 옷 좀 보고 올게요. 여기 있으라고. 차라리 콘도로 돌아가자. 왜 날 여기다 세워두니? 어머니 복잡해서 그래요. 여기 앉아서 편히 기다리시면 돼요. 금방 올게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며느리와 아들, 손주는 저만 엘리베이터 옆 의자에 앉혀놓고 몇 시간이고 쇼핑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넓은 백화점 한 구석에서 꼼짝도 못한 채 짐만 덜렁 지키고 있었습니다. 짐 지키는 똥개도 아니고 아무리 부모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 내외의 본색을 또렷하게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이번 여행 남편 거래처 병원장 내외분하고 골프 치러 온 거라서
지금 나가야 해요. 준우랑 콘도에서 쉬고 계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 약속이 있었단 말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콘도가 너무 크잖아요. 저희 골프 치러 가는 동안 비워놓으면 아까우니 같이 온 거죠. 왜 싫으세요? 그게 아니라 함께 있어야지. 너흰 너희 볼일 보고 나는 여기 계속 있으란 말이야. 그럴 거면 왜 나를 데리고 왔니? 네. 어머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바다 구경하시라 모시고 온 거죠. 정 답답하시면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됐다. 됐어. 얼른 다녀와. 너희 볼일 보면 되지. 굳이 나를 데리고 와서 고생이구나. 서로 다. 고생은 뭐려 저희 골프 칠 때 어머니 콘도에서 쉬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준우랑 먹을 도시락 사놓고 가요. 이따 드세요. 솔직히 며느리의 말보다 더 속상했던 건 아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말없이 그걸 지켜보기만 하는 아들이 더 얄밉고 더 미웠습니다. 제가 짐꾼이 되든 보모가 되든 그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건 며느리보다도 훨씬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아이 봐줄 수야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애가 예쁘고 나도 할머니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행이라고 말해놓고 결국은 자기들 볼일 보고 돌아다니면서 저는 숙소에 남아 아이만 보라는 그 신보가 너무나 괘씸했던 겁니다. 저는 사람 대접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이용당하러 간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사람 마음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고 기대를 무너뜨리는데 이놈들은 정말 무슨 재주라도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니 여행을 갔다 온 건지 병을 얻고 온 건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온몸이 쑤시고 괴로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애 보는 일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텐데 이제는 하루만 함께 있어도 다리가 뻐근하고 허리가 뻗을 정도니 나이란 게 참 서글프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운 마음이야 있었지만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좀 몸이 안 좋아. 부산 여행에서 진을 다 빼고 온 모양이다. 같이 병원이라도 가줄 수 있니? 저는 이렇게 부탁하면 아들 며느리 다 뛰어올 줄 알았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 미안해서라도요. 하지만 다음 날 며느리의 말이 제 감정을 뒤집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새로 생긴 요양원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제 친구가 그러는데 거기 비용에 비해 시설이 좋대요.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간다고 했다고 이래. 같이 병원에 가달라니까. 왜 딴 소리를 하니? 혼자 계시니 걱정돼요. 매번 병원에 모시고 갈 수가 있나요? 이번 기회에 요양원도 알아보시면 좋죠. 당장 가시라는 게 아니고요. 둘러보자는 거죠. 너희들 너무한다. 콘도에만 있게 하고 그러다가 요양원 가라고 해. 나를 요양원에 넣어야 속이 시원하니? 어머니, 또 이상한 생각하시네요. 저번 여행은 콘도 티켓이 있어서 어머니 모신 거고요. 스케줄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하지만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뭘 잘못한 줄 모른다고. 내 콘도에 음식 다 채워놨고 나가고 싶으시면 나가셔도 됐잖아요. 1박에 50만 원짜리였고요. 저 병원 약국 일도 2, 3일 휴가. 2년 만에 낸 건데요. 술자리 약속이고 골프 같은 거 다 남편 일 때문이에요. 저희 놀러 다닌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잘했다는 거야? 지금 저번에도 자꾸 우기시고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시고 이게 다 혼자 지내셔서 그래요. 어머니, 여기 오시면 친구분들이랑 이야기 나누시고 산책도 하시고 그러는 게 어머니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며느리와 실랑이를 벌이고 난 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아들에게 기대고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말은 아들이라 해도 마음은 결코 내 편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몸져 누워 아프다는 말을 꺼낸 뒤부터 아들은 병문안은커녕 전혀 다른 쪽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첫마디는 도무지 믿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엄마, 요새 진짜 이상하신 것 같아. 혹시 정신이 오락가락한 건 아니죠? 그럼 통장이나 재산 관리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해야 할 아들이 제일 먼저 꺼낸 말이 고작 재산 이야기라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싶었습니다. 너까지 왜 그러니? 내가 부산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너무 힘들어서 며칠을 알았다. 그랬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제 목소리는 떨렸고 참았던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바쁜데 병원 모시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 나이에 혼자 사는 거 위험해. 요양원에 계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끝마다 요양원, 요양원. 이제는 말로 떠보는 것도 지쳤는지 슬슬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내과에 들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내된 곳은 뜻밖에도 치매 전문 클리닉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아들은 곧장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요즘 엄마가 이상해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고 예전 일도 기억 못 하시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지 검사하면 안 될까요? 준우 아비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치매 검사. 이것 보세요. 또 흥분하시잖아요. 선생님, 이게 무슨 증상이에요? 치매 맞죠? 두 분 진정하세요. 나이가 드시면 자율신경이 약해지실 수 있어요. 인지적인 부분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누군가 지지하고 격려하면 이런 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요. 요양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저도 바쁘고 집사람도 약사라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보는데 엄마가 무조건 싫다고 하세요. 저는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쳐다보다가 의사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며느리 생일이 언제인지도 기억하고 국수집 문 연 날도 기억합니다. 제 아들이 몇 살에 두발 자전거를 뗐는지도 소풍날 싸줬던 반찬도 다 기억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고 있고 제 재산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정말 이상한 걸까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 아주 또렷하시고 정서적으로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나이에 비해 정정하시고 좋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의 얼굴이 굳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당황한 눈빛, 계산이 틀어진 사람의 얼굴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됐지? 더는 나를 끌고 다니지 마라. 너희들 뜻대로 움직여 줄 일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조용히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 이상 엄마로서가 아니라 안귀애라는 한 사람으로서 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이니 치매니 그런 말들이 모두 통하지 않게 되자 결국 아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요새 돈이 좀 필요한데 엄마 집 담보로 얼마쯤 빌릴 수 있을까요? 이 집 너희들이 내놨니? 엄마 명의로 된 집을 무슨 수로 저희가 내놔요? 요새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엄마가 치매면 모를까? 그래.
결국 돈이구나. 그래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고 치매가 어떻고 혼자 살기 위험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던 거지. 다 이 말 하려고 밑밥 간 거였구나. 도대체 요즘 내 일은 제대로 하고 있어. 승진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해요. 집사람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제약회사 다니는데 돈이 필요해? 영업도 다 돈이에요. 이번에 로비를 잘하면 이사 자리를 노릴 수 있는데 돈이 들어가요. 아들은 기회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노골적으로 제 재산을 건드리려 들었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닌데 그런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순 없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따져 물었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뭘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러자 아들은 의외로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재산은 저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떼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탐욕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 더 들어줄 수 없다며 집에서 아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날을 순순히 돌아갔지만 며칠 후 아들은 술에 잔뜩 취한 채 제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제 앞에 털썩 주저앉은 그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하나뿐인 아들 돈 좀 줘. 내가 엄마 요양원에 쳐넣고 몰래 서류 조작해서 담보 넘기고 막 그래야 돈 줄 거야? 왜 나를 나쁜 아들로 만들어? 내가 말없이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 집사람이 엄마를 똥개 취급할 때 내가 왜 가만히 있었겠어?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뻔뻔하게 말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이게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너 학교 보내고 대학원까지 다니게 해주고 장가도 보내줬다. 너희들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준우 이름으로 적금도 넣어줬어. 내가 더 뭘 해야 하니? 이제는 승진 로비 자금까지 대줘야 해. 그러자 아들은 망설임 없이 소리쳤습니다. 네, 줘요, 주세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더라면 모를 말이었습니다.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게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던 그 아이처럼 눈앞에 돈 앞에서 성인이 된 아들은 도무지 책임도 염치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다구니를 치다가 결국 소파에 쓰러져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런 걸 제가 손관절 다 꺾어가면서 손에 물 마를 틈 없이 키웠다는 게 너무 허망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제가 죽고 나서 받을 유산이나 탐하고 있다니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추웠고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모르는 사이 저는 법적으로 제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치매 노인으로 몰려 제 의사도 없이 모든 걸 빼앗기고 휘둘릴 것 같았습니다. 낳고 키운 자식에게 이런 식으로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엄마로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것도 그만큼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난 뒤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가진 재산을 다 쓰고 죽기로 단 한 푼도 그 애들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로 말입니다. 아들이고 손주고 며느리고 내 가족이라 불리는 이들이 결국 저를 버릴 작정이라면 저도 더는 지켜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뜻밖에도 제가 그동안 해온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드리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구청입니다. 안귀의 회장님을 칭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이번 어버이날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봉사하신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수여하신다고 하니 가족분들과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아이고, 국수 한 그릇. 별거 아니잖아요. 그저 누구 하나 따뜻하게 먹이고 나면 속이 후련해서 했던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고맙고 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베푼 선행이 뜻밖의 복이 되어 제게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며칠 뒤 병원 재단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단 이사장이라는 분이 우연히 제 국수 봉사 영상을 보았고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 정도겠거니 생각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병원이 바로 제 며느리가 근무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인네로 몰아세우고 있었는데 그 병원의 최고 책임자는 제 국수 한 그릇 사연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참 감명 깊었습니다. 멸치국수 한 그릇에 진짜 사랑이 담겨 있더군요. 혹시 제가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사실 친정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국수 맛이 너무 그려서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이사장은 돌아가신 친정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국수를 끓였습니다. 정성껏 멸치를 우려 육수를 내고 제 방식 그대로 면을 삶아 파를 송송 썰어 올렸습니다. 국수를 내밀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 아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지만 제 손으로 끓인 이 따뜻한 국수를 먹은 사람들은 잠시나마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요.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된 이사장은 뜻밖에도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제안했습니다. 약사, 간호사, 의사들뿐 아니라 협력 중인 제약회사 사람들까지 동참해 작은 마을 회관으로 직접 내려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그날은 국수 봉사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육수를 끓이느라 분주했고 회관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파 사이로 낯익은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여기서요? 여기 노인들 오는 곳이 아니에요. 놀란 듯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뒤따라 그 순간 이사장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왔습니다. 여기 안 회장님 아드님하고 며느님 계시는 거 맞죠? 우리 비서가 그러더군요.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놀란 토끼처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들이 평소 절절매던 그 높은 이사장이 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경어까지 쓰는 모습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회장님처럼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으니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그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사장은 웃으며 농담을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안 회장님 무시하면 저한테 말하세요. 아주 혼을 낼 거니까요. 사람들은 웃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고개를 돌렸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부끄럽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이사장이 다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제가 듣기로 바쁘셔서 자주 못 찾아뵌다고 들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이번 어버이날 구청에서 상 받으실 때 두 분 다 꼭 참석하세요. 어머니 혼자 올라가시는 일 없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불이익을 줄 겁니다. 하하하. 그 말에 아들의 목덜미가 붉게 달아올랐고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저를 가르치려 들 수 없었겠죠. 며느리는 말 한마디 못 꺼낸 채 입을 다문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제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이름 석자로 불리며 고개 숙여 인사받는 존재였다는 걸 그제야 두 사람도 조금은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버이날 저는 구청 강당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곱게 차려입은 한복을 입고 말이죠. 강당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장도 자리했고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들도 와 있더군요. 마이크를 앞에 두고 무대에 오르자 순간 조명이 어지럽게 느껴졌지만 내 앞줄에 앉은 두 사람, 아들과 며느리의 굳은 표정은 단숨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손주까지 데리고 와 있더군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도 하고 집에도 찾아왔지만 제가 전혀 만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주는 상도 받고 박수도 받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품속에서 접어둔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혜준아, 엄마는 내 아버지를 봉안당에 모시고 돌아오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를 위해 살아왔단다. 40이 다 된 자식, 뭘 그렇게 챙기냐고들 하지만 엄마에겐 그게 삶의 목적이었고 희망이었다. 너는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엄마의 세상은 여전히 너 하나였단다. 그런데 말이야, 이제 더는 엄마로만 살고 싶지 않아. 앞으로는 안귀애로 살아보려고 해. 내가 가진 재산, 너희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다. 다 쓰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국수집도 열 생각이야. 가난한 이웃에게 공짜로 나눠줄 거야. 혜준아, 엄마가 줄 유산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그걸 깨닫는 날, 그날이 오면 언제든 엄마의 국수집으로 오너라. 그 말을 마친 뒤 저는 고개를 조용히 숙였습니다. 강당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고 앞줄에 앉아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그저 무대 위에 서 있는 저를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천천히 다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아들과 정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무슨 복수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장 드라마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괴롭히며 살아야 복수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맞으면 안 보면 됩니다. 단지 그뿐이죠. 며칠 뒤 저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북적이진 않았지만 익숙한 냄새와 소리가 여전히 남아있더군요. 구석진 자리에 작고 소박한 간판 하나를 달았습니다. 1,000원의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라고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그릇이나 팔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자꾸 시큰거려서 오래 주방에 서 있기 어렵기도 하니까 낮에 잠깐만 하기로 한 가게였습니다. 그래도 육수는 정성껏 내고 면은 늘 하던 방식대로 삶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아무 말 없이 먹고 가면 또 그 나름대로 좋습니다. 누군가는 밥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걸 저는 오래전에 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갈 무렵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섰고 저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국수를 말았습니다. 멸치 육수가 담긴 그릇을 내밀며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끄끄거리며 국수를 먹었습니다. 젓가락이 떨리고 눈물이 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준우 엄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 줄까? 이제 엄마는 국수밖에 줄 게 없구나. 그게 제 복수의 끝이었습니다. 엄마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말 한 줄이 결국 제 아들에게 회초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말로 훈계하기보다 제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사람답게 살아가길 마음 깊이 바랐습니다. 물론 그날의 방문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국수를 말겠다고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한 날, 그 자리에 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언젠가 닿기를 제 자식이 정말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